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정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가구 소득 인정액입니다. 대개 이 기준에 근거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가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중요한 개념이 되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알아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말 그대로 이 신청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구 소득 인정액은 뭐 직접 계산해 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 복지기관이나 대학교에 가서 이 강의를 할 때 자신의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없다고 대답을 하고요. 이처럼 직접 관계된 분들도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복지도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데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신청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급여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급자로 결정이 되는 뭐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비가 낮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때 부양 의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또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제외가 되기도 하고요. 또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또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할 사람은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조차 가구소득 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이를 알려줄 수가 없게 되는데 결국 각각의 기준을 쪼개서 복잡하게 만든 정부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구 소득 인정액에서 이 가구라는 개념은 뭐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먼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려면 말씀처럼 가구라는 개념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행정적으로 이 가구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하나의 가구로 보고요. 또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서 떨어져 살아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반면 군대에서 복무하는 자녀는 법적으로는 가구원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대에서 생계를 따로 영위하기 때문에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 거죠. 가족이지만 가구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함께 살지만 가족 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하나의 가구를 설정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의 가구가 설정되고 또 가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가구원이 번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같은 소득 인정액이라도 가구원 수가 많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자녀가 독립을 하면 가구원에서 빠지고 부양 의무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동거하면 소득 인정액이 불어나고 또 독립하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우리 방송에서 복지 정책을 다루다 보면 이 가구 소득 인정액과 이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또 용어가 늘 함께 붙어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기준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일렬로 쭉 늘여놓았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물가 상승률과 국민 생활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가구원 수별로 공표하게 되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 가구 소득 인정액으로 돌아가서 이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 가구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소득 평가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또 달라지는데 이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그냥 일반적으로 소득 또는 소득 평가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이 세대주를 포함해서 모든 가구원이 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 재산소득, 또 기초연금 같은 이전 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고요. 주부나 학생이 버는 아르바이트 소득도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 모든 소득을 이 소득 평가액으로 간주하면 이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금액, 그만큼 빼주고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좀 봐주는 거죠. 특히 대학생의 근로소득은 또 이 40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후에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소득 평가액은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요즘은 어르신들도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월 20만 원을 공제한 뒤에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은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많지 않다면 그럴 때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이전 소득, 또 예금 이자, 임대료와 같은 재산 소득은 전액 이 소득 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결정이 되면 다시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를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때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 이런 차이로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2인 가구는 393만 2,658원, 3인 가구는 502만 5,354원,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인데 5인 가구, 6인 가구도 그에 맞춰서 또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처럼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1인 가구는 76만 5,444원,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 3인 가구는 160만 8,113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 이하라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을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나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직접 계산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일수록 더더욱이 이 계산해 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이 매번 들을 때마다 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앞서 또 30%를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더 또 복잡해지겠군요. 네, 그렇죠.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있다면 30%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또 1인 가구는 109만 2,057원, 2인 가구는 179만 7,787원처럼 또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앞서 7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0%를 또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109만 원 기준이 되는 거죠.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제 재산이 없다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네. 20만 원을 공제받은 후에 또 30%를 추가로 공제받기 때문에 1인 가구는 76만 원도 109만 원도 아닌 129만 원 이하일 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 가구는 조금 더 주의를 또 살펴봐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 부부만 산다면 이게 두 분이 그러니까 2인 가구라면 소득이 199만 원 이하일 때도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395만 2,658원에 32%인 125만 8,451원 이게 이제 기준 중위소득 이하가 되는 거죠. 네.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렇게 공지를 하지만 어르신 가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 있다면 여기서 또 20만 원을 빼고 추가로 30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199만 7,7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50.8% 이하인 사람도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 정부는 근로소득, 소득 평가에 소득 인정액이 다른 낱말이라는 사실을 널리 좀 알리고 또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조금은 더 쉽게 또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지 정책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 소득 관련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 재산 관련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또 재산 기준이 남아있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이 월 소득인 것처럼 환산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재산은 크게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또 승용차로 나누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주택이나 토지, 전세 보증금 등을 합한 범위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또 공제하게 되고요. 또 남은 금액에 월 4.17%를 곱해서 소득 환산액이 산출되는데 이게 정말 복잡하지 누가 할 수 네. 있겠습니까? 갑자기 4.17%가 왜 나왔는지 좀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네, 이렇게 빼다 보니까 너무 뺀 것 같으니까 또 4.17%를 곱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정한 산술법이기도 네. 합니다. 주거용 일반 재산일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일 경우에는 지역별 주거용 재산 범위에서 또 4분의 1을, 그러니까 1.04% 정도를 또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계산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또 은행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보는데 이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이제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월 6.26%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고요. 또 승용차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가격을 100% 그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고차의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경차나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 가운데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라든가 등록 장애인 자재 차량, 또 생업을 위한 차량은 또 승용차 기준이 아니고 일반 재산 기준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네. 역시나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 가격 100% 그대로 월소득으로 본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12배가 연간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간주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용차 가격, 중고차 가격 자체가 월 소득인 것처럼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금융재산은 공제액도 적고 일반 재산보다 1.5배 높은 소득 환산액으로 간주되는데
아파트 같은 일반 재산도 연이율 50% 소득 환산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승용차가 있으면 가급적 경차로 바꾸고 또 은행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찾아서 다르게 쓰거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과 같이 주거용 재산으로 바꾸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일일이 계산해서 적용하는 건 사실 무리일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 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계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해보면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계산이 돼서 나오기는 하고요. 또 그마저도 어려운 분들은 129번, 이 129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